승부차기라고. 내년 총선까지 가야 승부차기로 승부가 나야지 될 것 같아서 좋아,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네.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야가 협치가 잘 돼도 어려운 게 연금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무엇을 하겠다. 목표 제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흉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로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에 이르기까지 타운홀 미팅을 해서 노조와 말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자, 2023년 한국 정치 예측하는 바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자입니다. 한자 이러면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못 알아보거든요.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유구무원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성 기자님은 대선 연장전, 총선 전초전. 우리 박성민 대표님도 한번 볼까요? 승부차기라고 승부차기.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축구에 빗대서 이렇게 또 표현을 예. 해주셨습니다. 승부차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뭐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했지 않습니까? 네. 연장전까지 했는데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났는데 대선 본선은 끝났고 지방선거까지 연장전 했는데도 승복이 안 되고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지금 이중 권력으로 충돌하고 예. 있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야 승부차기로 승부가 나야지 될 것 같아서 금년 1년 내내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금년 1년 내내 또 그냥 그래요. 승부 안 끝났기 그냥 때문에 연장전 시즌이네요. 국민의힘이 이기면 민주당이 승복 안 할 도리가 없고 계속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주는 거는 이제는 그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협치해서 타협해서 해라. 안 그러면 아무 일도 5년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어느 쪽으로든 결론 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은 유구무원이라고 적으셨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중첩이 또 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우선 첫째, 재판과 수사로 1월 2월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매 사건 하나하나가. 네네. 그래서 이 대혼란이 벌어진 데다가 당권 다툼이 묘하잖아요. 예.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총선을 치를 얼굴이 바뀐다. 그건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하겠다는 여러 사람들, 뭐 8명, 9명까지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얼굴 외에 누구 얼굴로 이 총선을 치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예. 7개월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모르고 대통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우 스태핑을 하면서도 뭐 여러 실수가 있었다 이래서 지금 도우 스태핑도 또 중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벌 것이냐. 대혼란, 카오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3년은 대변혁, 지금 대혼란. 예. 뭐니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측을 하고 해봤자 네. 나중에 유구무원 입에서도 말 못한다. 알겠습니다. 정치 운세 상담받기 위해서 더 라이브 찾아온 첫 번째 의뢰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의뢰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저희가 뭐 나름대로 그냥 하나 소품을 준비를 해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은 3대 개혁, 좋아,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네. 이것이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도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고수들이 보시기에는 잘 될까요? 기륭화복 중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야가 협치가 잘 돼도 어려운 게 연금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마주 앉지도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승부가 끝나고 나야 뭐 포옹도 하고 뭐 유니폼 교환도 하고 하죠. 예.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금년에 뭐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정초라서 일단 좋은 얘기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뭘 하겠다고 목표 설정을 한 건 참 잘 된 겁니다. 네. 작년 5월에 취임하고 나서 자유와 연대
제목만 있었거든요. 무엇을 하겠다. 목표 제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길한 현상이다. 길한 이렇게 현상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입법권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고요.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흉하다. 구체화가 안 돼서. 이 예.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다 놓쳤습니다 이미. 예? 노동 계획만 하더라도 예. 윤 대통령이 연말 가까이 오면서 노동 계획을 얘기하고 또 심지어 그 노조들을 기득권으로 이제 몰아붙여가면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 걸잖아요. 노동 계획이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에마누엘 마크롱이 취임 바로 이튿날부터 전 강요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1년 내도록 했습니다. 1년 내도록. 노동 계획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조에게도 하나의 기득권이 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그걸 다 내놓을 거래요. 막 의원이 말만 그렇게 노동 유연성 확보하자 말만 해서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만 하더라도 이 마크롱은 수백 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참모들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덕수 총리에 이르기까지 네. 참모들이 타운홀 미팅을 해서 노조와 말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힘든다 이겁니다. 전문가가 없다. 말만 해서 하기에는요 아주 쉽죠. 말만 해서 계획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도 하죠. 네. 두 분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협치의 과제 어떻게 해결해야 근데 될까요? 그거는 이런 거 처음 겪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력이 있는데 169석이라는 야당 권력이 있는 이중 권력 상태가 우리 의정사상 처음이에요. 여서야당이 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있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금년에 거기다 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야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협치, 통합 이런 거는 좀 참 저도 기대하는데 네. 아니 또- 정치 천재인데 풀어야죠. 그래서 예. 연장전 다 끝나고 승부차기 다 끝나서 2024년 총선 끝나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도 갈 거니까 금년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또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하겠구나. 연초부터 왜 그러세요? 금년 없는 거예요? 금년 없는 거라고. 네. 연초부터 조금. 네. 대통령부터 다 좀 겸손했으면 좋을 것 같다. 문제는 이 협치하는 문제는 누가 더 겸손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이 서로 간에 그 양보를 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협치가 되지. 정말 협치의 그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관제에서 야당 대표 혹은 야당의 중진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고 건배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못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만나면은 공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 3월 8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국민의힘의 고민입니다. 자, 윤심은 당심 이대로 괜찮을까? 성 기자님도 한번. 윤심이 당심이 되죠. 정치부 기자들 하는 일이 그런 예. 거거든요. 이제 취재하는 건데 고참 당직자들은 이미 사실상 전당대회 끝난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사람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게 앞으로 가족도가 붙을 가능성이 예. 높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 당에서 당심이 모아지는 쪽으로 대표를 뽑겠다 이런 거니까. 문제는 이제 그 결과 중도층 민심을 그 윤석열 정권이 좀 잡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은 뭉쳐지겠지만 중도층은 글쎄 이 정도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40% 지지율은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40% 대충 유지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막 목표 설정하고 하면 한 40% 뭉쳐요. 선거 40%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도 성향의 민심을 잡아오려면 지금 하고는 좀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의가 좀 안 되는 거 네네. 이 점입니다. 이거 지금 총선 치를 당대표 뽑는 거거든요. 네네. 대통령 당으로 만들고 싶어서 룰도 바꾸고 다 했지만 네. 그 당대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는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으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가 돼야지만 네. 그래야만 그 당원들이 좀 자부심도 갖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윤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전 윤심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당대표로 앉힌다고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제 느낌에는 네네. 어떤 분들이 윤심 팔고 뛰고 있는데 네. 설날까지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 설 끝나고 전체적으로 내 민심이나 당신 다 보고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열어는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한 분들이 좀 뛰고는 있지만 실제로 설 지났을 때 여론이 이분들 갖고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 이러면 네. 대통령도 생각을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네, 같은데 네, 네. 나머지 분들까지는 다 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짧게 봅니다.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요? 이런 거 그렇죠. 좋습니다. 팽팽해요. 이런 거 좋아요. 분석이 이게 달라지고 정치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기도 해요. 네. 어느 정치인이든 정권을 잡고 나면 우리 편을 국회의원을 많이 시키고 싶은 겁니다. 네. 이게 뻔히 알면서도 빠지는 함정이에요. 과거에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도 항상 총선 공천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네.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속성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정치라는 게 우리 편 좀 같이 권력을 나눠 먹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아니, 그러니까 함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쉽지는 않을 윤심의 겁니다. 의도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도 안 될 정도 정치 경험도 많고 세력도 있었는데 서청원 당대표를 못 만들었다니까요. 김무성 김무성한테. 대표죠. 그럼요. 네. 그때 서청원 당대표만 못 만든 게 아니라 국회의장도 황우여 후보를 밀었는데 정의 의장이 됐고 원내대표도 유승민이 되고 서울시장도 김항식을 밀었는데 정몽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간단치 않아요. 결국 이제 분기점에 설이 될 거다. 예, 설 예. 지나고 나면 당원들이 총선에 이기려면 누굴 당대표로 세워야 되느냐 그쪽으로 전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전당대회 이후도 한번 보세요.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아마 피 튀기는 공천 대학살.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정치하시고 나서 이 곧장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지금 어떤 유혹을 받겠어요. 당까지도 직할 통치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 이왕이면 국회의원 자기가 다 뽑고 싶죠. 네. 이 공천권을 자기가 다 행사를 하고 싶죠. 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네, 네. 그렇게 하면 100% 망한다. 그게 또 역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뭔가 하면 권력을 직접 다 사유화하려 하는 네.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당이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윤석열 이제 휘하에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돌아가는 거 있지만 그래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후유증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라면 네네네. 제발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일체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분들도 끌어오기 끌어안아라.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께서 네. 제발 윤심 뭐 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좀 거리를 둬야 둬라.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좀 예측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상당 부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8월 28일 전당대회 때 이미 이제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연히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검찰 경찰이 이른바 탈탈 털 걸로 알고 계셨던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잘 몰랐다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그림을 예상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건데 했는데 예상보다 강했다. 홍보보다 훨씬 더 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강하다. 나오더라. 그럼 약간 좀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슬퍼한다고요. 아니 본인이 법률가인데 그거 말이 안 되죠. 뭐 자기를 수사하면 그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범죄를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말로 성남 FC 후원금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할 때 공소장 안에 정진상, 이재명과 공모하이라고 딱 못이 박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루 종일 수사해도 네. 모자랄 정도로 예. 시간을 많이 요하는 엄청난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죠. 되겠군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게 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고요.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가 좀 흉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 범죄자다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특히 더더구나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당 대표는 두 얼굴이 있는 겁니다. 형사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야당 대표예요. 대표로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쉽죠.